예,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이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철도 문화유산 보존 제도의 현안과 발전 방향입니다. 주제 발표해 주실 이용상 선생님은요, 일본 스쿠바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셨으며 한국철도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송대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용상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송대학교에 있고요. 이제 오면서 이렇게 사실은 좀 정신없이 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철도를 사실 좋아해요. 제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철도를 좋아합니다. 이게 저한테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천에서 이런 기획을 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또 밖에 있는 저 수인선 열차는 저도 대학 다닐 때 추억이 있는 열차였고요. 복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대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전도 철도 도시거든요. 철도 도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의 노력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종원 선생님하고 조금 이렇게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문화재 위원이시기도 해서 또 이렇게 들으면서 송도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가 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편하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저는 사실 철도 역사학자는 아니거든요. 입에 안 돼, 죄송해요. 그 역사학자는 아닌데 원래 저는 이제 정책을 했는데요. 제가 나이 들다 보니까 이 정책은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입니다. 어디에다 가치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연구를 계속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 정책도 가치의 배분도 역사를 몰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20년 전부터 그냥 틈틈이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김종원 선생님도 도와주시고 삼국철도사도 썼고 지금도 그런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도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저희들한테 철도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의 큰 흐름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철도입니다. 아까 김종원 선생님 하고사리역 굉장히 저희도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 주변이 영동선, 철암선, 문경선 이게 3대 산업선입니다. 우리나라 철도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사실 산업철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해서 한 것이 그 석탄이었거든요. 그 3대 산업선이 굉장히 저희 철도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앞으로 부각이 돼야 될 것 같고, 오늘 아까 이제 소금 이 경동철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산업철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일 1,400만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24.3% 정도가 매일 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마찬가지거든요. 도시철도, 그 다음에 고속철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철도사에서 이제 일제강점기 빼놓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과 부산 간의 14일을 14시간으로 처음에 단축시켰거든요. 그래서 철도는 사회를 변화시켰고요. 허웅 선생님은 거꾸로 얘기하시죠. 양방향이다.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사실은 철도가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켰지만 사실은 사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서로 철도와 이 사회 변화는 상호작용이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철도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도 있고요.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철도가 만든 도시는 경부선, 그다음에 경의선, 호남선, 경원선 하면서 사실은 철도가 만든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 여권 체계에서 다른 도시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대전, 신의주, 평택, 김천 이런. 사실은 인천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도시다. 아시겠지만 철도가 아까 선생님 김정은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철도는 처음에부터 요코하마에서부터 일본도 요코하마에서부터 동경까지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그렇고 타이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고 다
처음에는 항구를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물류가 그 당시에는 철도라는 게 내륙교통이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항만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항만을 연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야기였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철도가 네트워크로 내륙 시스템을 되다 보니까 이제 항만은 항만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렇게 가버린 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은 철도는 항만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륙으로 뻗어 나가는 게 원래 기본적인 철도의 철학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오늘 제가 근본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는데 철도는 기본적으로 도심 내 교통수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거를 간과했기 때문에 철도가 사양 산업으로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는 아까 휴스턴역도 하셨고 다 보셨잖아요. 철도가 어디에 만들어졌나요? 다 도심 내에 있었어요. 항만과 연결시켰어요.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철도가 됐다면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철도가 지금 2004년부터 르네상스가 아니라 산업철도부터 르네상스가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철도에 대한 인식이 도심 밖으로 우리한테는 귀찮은 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우리가 도심 내부로 갔다면 이 철도에 대한 인식이나 그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초기 서대문역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박물관 관장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제 서울에서 경인철도 100주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서대문역입니다. 이게 서대문의 그 풍경이고요. 자, 그렇게 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정과 그 다음에 등록, 사실은 저는 철도 박물관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물관이야말로 사실은 보존, 활용, 그 다음에 연구, 그 다음에 수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실은 거점이거든요. 저는 박물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적인 논의에서 이 국가적인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박물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 작년에 한국철도 100년사 이후에 지금 한국철도 1907년부터 통계를 가진 거예요. 110년에 이제 통계로 본 한국 철도사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철도의 110년을 그래프화시켜서 한번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를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일부입니다. 이게 속도 변화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아카츠키 얘기하셨죠. 그래서 좀 이렇게까지 결국 속도의 변화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서대문역에서 조금 더 확대된 그 전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가능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가지고 될 의미성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 제도에 대한 것들은 뭐 아시는 대로 상당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박물관 쪽은 아니지만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을까, 이용할 수 있을까, 제도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역이 사적 294호로 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급수탑 등이 66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면서 그냥 정리를 해보니까 대한제국대 3개소, 일제강점기 60개소, 해방 이후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역이 37%고요. 차량이 19%, 급수탑이 15%, 교량, 그다음 기타 18%고요.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동산 24%. 시대별로 보면 지정 시기는 1980년대부터 요건 이제 서울역이고요. 그다음에 등록문화유산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2010년까지는 활발했는데 그 후에는 조금 이렇게 소강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요때 간이역, 그다음에 2008년에 16건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니까 문화재청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등록화 사업을 위한 것을 추진하면서 많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국가 등록 위주의 제도다. 그리고 부동산 중심이고 해방 이후에 발굴이 미흡하다. 해방 이후의 물건들이. 그다음 철도 역사에 비해 등록 유산이 차지하는 비율가 저희가 철도 역사가 지금 이제 120년이 넘었는데
등록 유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7.5%입니다. 좀 작지 않은가. 그리고 적극적인 발굴도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2010년까지를 얘는 12%였는데 현재는 7.5%로 감소한 걸로 봐서는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등록화 작업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뭐 아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이거의 모든 책임을 갖고 있고요. 정부 지원을 받고면 원하면 정부 지원이 가능하고요. 용적률 혜택을 받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제 지정 후에는 사용 제한이라든가 보존과 활용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이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시도 등록 문화재 제도가 이제 생겨서 지방자치단체도 등록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하고 당진군 이런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거를 어떻게 논의를 전개시킬까 하다가 역시 한번 비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야기만 그래서 이웃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철도 문화유산 제도를 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일본은 중요 문화재,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정, 그다음에 철도 운영자는 철도 기념물, 그다음에 학회가 지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산업성에서 근대산업유산 제도가 있습니다. 철도 분야에서는 중요한 것만 약 400개가 있고요. 쭉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풍경도 있고요. 재밌더라고요. 철도가 본 풍경, 그다음에 철도를 발전시킨 사람들의 묘까지도 지정하는 거 있었고요. 민영화됐지만 서일본 철도 주식회에서 113점을 나름대로 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도 하고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또 때에 따라서는 이걸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조금 저희들이 최근에 그래도 뭐 저는 이제 대전에 삽니다만 이제 최근에 지역사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이제 인천도 사실 지역사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다양한 이제 노력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철도 공사 역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운영자죠. 공사 국가철도공단 그다음에 이제 저희처럼 학회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대산업 유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시는 대로 최근에 많은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제도화시키는 방법이 어떨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역사와 연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별로 다 다른 특색을 갖고 있거든요. 대전과 인천을 철도사로만 비교한다고 해도 굉장히 재밌는 대전 같은 내륙이고 여기는 이제 항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에 따라서 어떤 그 특색들이 있을까? 그다음에 어떠한 이제 사회적인 변화를 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항구와 내륙, 그다음에 철도 시설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연구가 지역사와 함께 같이 되면 좋겠다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 이제 그런 철학인데 영국도 마찬가지고 철도를 만들 때 다 가장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철도를 만든다는 기본적인 노선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오니까 이게 철도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역은 삶의 일부가 됐고요. 그러니까 사철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왜 사철이 발달했냐면 삶의 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의 자기에 관련된 사업도 사철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친척도 사철에서 일하고, 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일본은 전국의 철도 박물관이 크고 작은 곳이 합친 게 30개, 자료까지 합치면 16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영국입니다. 영국에는 레일웨이 헤리티지 커미티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철도에 대한 종합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주목하고 있는데 국가의 책임이죠. 공공성에 대한 책임이다. 그다음에 제일 이제 저희들이 항상 보이는 것들이 이제 NRM 요크에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약 300만 점인데 굉장히 봉사단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요크 대학하고 그 리서치 워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인천 뭐 아마 여기도 하실 것 같은데 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대학과의 어떤 계속 긴밀한 교류 등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박물관 관장님도 하시는데 의왕철도 박물관이라 이런 이제 저희들 제도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이제 철도사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동아시아 철도사 쪽의 자료를 이제 많이들 지금도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한신철도 고베베의 1932년 이제 사진인데, 사실 이런 사진 하나가 저희들한테 큰 시사점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차, 그다음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습들의 사실 동아시아사에서 이 철도의 비교 연구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우리가 이런 문화유산을 아까 김정은 선생님은 도코모 얘기도 하셨는데 조금 이제 더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은가. 저희는 제가 그래서 북한의 철도 문화유산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평양에 보면 철도 박물관이 있고요. 세계 5개 원래 국경이 있는데 현재 3개 정도가 국경 철도에 대한 네트워크 있고요. 평양, 신의중, 함흥 철도가 만든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철도와 관련돼서 약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린 종사하고 있고요. 그다음 차량회사, 고속철도 기록들, 지역과 연계, 그다음 과학기술과 연계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10년을 이건 이제 화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 거리가 이제 좀 줄었다가 그다음에 여객 이렇게 해서 저희가 110년을 지금 정리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초가 되면 앞으로 지역사에서도 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공 사례도 제가 보면 좀 있습니다. 백두다간 문화화역 사업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그 영동선, 태백선, 문경선 쪽에 있는 문화역 사업, 순천의 철도마을 사업, 곡성 기차마을,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황간의 철도 문화 플랫폼 사업 등 의미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철도학회라든가 철도사 연구회, 동호회들, 대학이 한 10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횡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김정은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수인선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등록문화유산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수인선, 화산터널, 영동성, 통리역에 예전에 그 인크라인 열차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조금 그냥 하나 아이디어인데, 이제 경평을 저희도 하다 보니까 국가기관 경평에 들어가면 지금 제일 중요한 항목 중에 사회적인 그 노력이에요. 사회적 노력. 그래서 지금 왜 이 국가기관이나 공단 공사는 사회적인 가치를 사회에 환원해야지만 경평을 잘 받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니 그냥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없어진 것 같은 자원들 그것들 보존해 주는 것도 정말 사회적인 기여다. 그래서 경평에 대한 내용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여도에 이러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부분들을 좀 연결시키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제안들은 저희들이 예전에 한번 조사했었는데 한 28개 정도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